나란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던 박근혜 정부의 수석비서관 2명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재구속의 위기를 모면했고 석방을 기대했던 우병우 전 수석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마지막 공판에서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1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여상원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판사 재직 시절의 경험으로 이제 비추어 볼 때 보통은 이 방향성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측하셨어요? 근데 이번엔 1대1이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된 범죄가 어떤 직권 남용이 좀 어떻게 보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자기를 감찰하던 이석수 감찰관을 가지고 국정원 직원을 시켜서 미행하게 한 거. 이건 어떻게 보면 명백한 직권 남용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마 적부심이 기각될 가능성이 많겠다. 근데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미 집행유예를 지금 판결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뇌물인데 물론 문제는 좀 있지만 이게 같이 합쳐지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판사들은 보통 영장을 발부하거든요. 근데 기각돼서 그냥 뭐 한쪽을 맞고 한쪽은 틀렸습니다. 기각 이유가 뭔가요? 기각 이유가 뇌물죄 성립에 관해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죠. 나머지 뭐 증거인멸 도주울이 있다 없다는 항상 영장을 기각할 때는 도주울이 없다고 하고 발부할 때는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뇌물에 관해서 이게 아마 제가 실질 심사에 안 들어가서 모르지만은 아마 조윤선 전 장관 측에서는 이것을 관행적으로 이따가 다 해왔다. 어느 정부 부서 공무원도 이런 정보비라든가 이거 사용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하고 이런 게 있었다. 이걸 아마 고의가 없다. 이걸 주장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의 부하 직원이 이미 구속이 된 상태라 검찰에서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지금 주장, 항변도 이유는 충분히 있죠. 그렇게 밑에 사람이 구속됐는데 그보다 더 상급자가 돈을 받았음에도 기각된 거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검찰 주장도 맞고요. 그다음 이걸 영장을 기각한 판사도 자기 입장에서 어떤 법리에 입각해서 또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어느 게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법원에 출두할 때의 조윤선 전 수석의 모습 상당히 긴장된 표정이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조윤선 전 수석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석방 5개월 만에 다시 구속심판인데 신경 어떠세요? 나세요. 다른 분도 거의 다 인정하셨는데 특활비 수수 왜 인정하십니까? 나와셔야죠. 조 전 수석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말 없이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달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던 조윤선 전 수석은 오늘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구속 피하게 되셨는데 심경한 말씀만 해주시죠. 자,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요. 그런 판결은 이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들 믿습니다만은 이런 논의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니까요.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과거에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역시 기각했던 동일인이죠? 예, 이름을 불러서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오민석 판사인데 부장판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국정한 것만 해도 2월 달에 우병우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 그 다음 또 9월 달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관련했던 분들 영장 기각. 그 다음 추선희라고 있었죠. 어떤 민간단체 사무총장. 그 다음 영장 기각.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혹시 이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영장을 가지고 기각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판사들 중에는 있죠. 이 사건에 대해서 법리에 철저하게 보는 분이 있고. 그 다음 어떤 감각이라고 하면 좀 하지만은 이 사람은 처벌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면에서 발부하는 판사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이 뛰어난 판사가 있고 그다음 법리에 뛰어난 판사가 있듯이 제가 볼 때는 오민석 판사는 법리를 철저히 따지는 판사가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검찰이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같은 판사에게 판단을 받게 됩니까? 아마 이 사건 이렇게 이번에 중요한 사건들 아닙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검사가 보충하고 왜냐하면 같은 판사한테 하면 판사 스스로 영장을 갖다가 저번에
내가 잘못 봤다는 걸 시인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발부를 한다면은. 예. 그거는 판사로서는 조금 불명예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재청구를 하는 게. 청구하더라도 그렇고, 그다음 보충하더라도 그렇고, 보강해가지고 하더라도 영장 전담이 지금 3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분한테 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청구의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십니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면에 우병우 전 수석은 이제 구속 적부심이 기각이 돼서 구속 상태에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보통 이제 검찰 수사 중일 때 구속 적부심 청구를 하고 네. 법원에 기소가 되면 보석 청구를 하죠, 보통. 예. 구속 적부심이라는 한마디로 구속 영장을 발부할 때 어떤 소명에 의해서 그때까지의 그 자료에 의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는데 이게 과연 그 이후에 나타난 정황이 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변호사가 더 준비도 할 수 있고 당사자가 그때 몰랐던 걸 제출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 구속이 과연 적법했는지 맞았는지 틀린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적부심입니다. 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뭐 그런 원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딱 한 번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은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검사가 구속할 때부터 했을 때부터 기소할 때까지 10일간입니다. 네. 10일 동안 2번을 청구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청구하고 날짜 잡히고 기각 결정문 나올 때까지 한 4, 5일, 6일 걸리거든요. 예. 안 되고 또 같은 재판부에서 합니다. 서울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그 신광열 수석이 했듯이 이 때문에 저번에 기각했던 재판부가 또다시 허용한다? 이건 안 맞죠. 그래서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한 번만에 그칩니다. 그러면은 우병우 전 수석이 혹시 뭐 보석 신청 같은 거를 통해서 또 구속을 피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물론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우병우 수석의 지금까지 다퉈온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이분은 보석도 청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또 왜냐하면 적부심을 판단했던 재판부하고 다른 본안 그러니까 자기 형사재판 하는 재판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또 판사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견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석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석금을 내고 일정 그렇죠. 금액을 내고 이제 밖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석금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보증입니다. 일종의. 네.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말이죠. 이번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구속 적부심을 기각한 이유는 뭐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범행은 지금 영장이 청구된 범행, 그러니까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범행은 이거는 보통 용서가 안 되는 범행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그게 아마 명확하게 지금 드러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직권 행사하고 경계선상에 있다면 이게 사실 재판부로서도 2월 달에도 오민석 부장이 기각했다지만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명백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소환부터 구속 적부심 기각까지 그 과정을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6일 첫 소환을 시작으로 1년 사이에 총 5차례 소환과 2차례의 영장 기각 끝에 구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구속 열흘 만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1년 전 처음으로 소환됐을 때는 기자를 쏘아보던 눈빛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또 팔짱을 끼고 검찰 조사를 받던 모습이 언론에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고개를 숙인 채 법원에 들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3번째 영장 심사인데 심경 어떠십니까? 오늘 어떤 점 소명하실 건가요? 검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3번째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온 우 전 수석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3번째 심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결국 3번째 영장 실질 심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수석. 지난달 29일 4번째 소환에서 숙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속 열흘 만에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법원이 우 전 수석의 구속 적부심을 기각하면서 계속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우 전 수석은 어떤 근거로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을까요? 뭔가 어떤 결국은 내가 그래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인데 그리고 집안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도망가겠냐. 증거인멸 우리도 없다. 이걸 가지고 했고 검찰에서는 우 전 수석이 저번에 작년이죠. 그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참 안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뭐 시민 현상금 걸고 한 기억 나실 겁니다. 아마 그걸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그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 적부심으로 이제 풀려났는데 이런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꽤 많은 예전에 편인가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없을 때는 적부심에서도 상당히 많이 석방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영장이 그때는 청구하면 한 90% 이상 발부돼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사안도 뭐 영장이 발부돼 지금 영장 실질 심사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는 영장 자체 청구도 적고요. 검찰에서. 그다음 법관들이 영장 발부하는 기준도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구속되면 그 적부심을 나가는 경우가 지금 뭐 15%라고 그러는데 이 전국적으로 15%고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 아주 중요한 사건 하지 않습니까? 그게 15%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재로운 것은 이번에 그 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 적부심을 맡게 된 기존의 판사가 본인이 이것을 맡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기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연이 좀 중첩이 돼서 불필요한 오해를 좀 막고 싶다라는 뜻인가요? 예, 그렇죠. 그 신광열 부장이죠. 얼마 전에 김관진 전 그 안보실장 그 적부심 했던 아마 본인이 부담도 많았을 건데 딱 보니까 우병우 수석이 고향도 같고 그다음 법대 학교도 동기고 그다음 사법시험도 동기고 이런 경우에 아까 그 앵커께서 기피라 했는데 기피는 이제 당사자가 재판부에 이 판사한테 못 받겠다는 기피고 재판부를 경우 회피라고 그럽니다. 회피요. 내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할 자신이 없다. 나 이 재판 안 맡겠다는 게 회피고 그래서 아마 신광열 부장 판사로는 좋은 그 기회가 된 거죠 오히려. 그렇겠네요. 자, 앞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우 전 수석은 그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검찰 수사가 아무래도 탄력을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가 우병우 수석의 어떤 태도라든가, 그 다음 우병우 수석이 뭐 그 아주 법률 최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물론 구속은 됐지만 쉽게 우 수석의 입을 열게 하는 데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있었는데 최후 진술이 아주 화제였어요. 그 뭐 심지어 울먹거리면서 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오라 해서 갔을 뿐이지 내가 무슨 청탁을 해서 간 게 아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최지성 전 실장 등 이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다. 내가 모든 책임을 안고 갈 거니까 나만 처벌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읍소했습니다. 근데 박영수 특검은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해서 12년형을 또 구형을 뭐 했죠. 1심하고 똑같이 했는데요. 박영수 특검으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정에 나와서도 범죄를 인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강요해서 한 것일 뿐이지 뭐 뇌물로 준 적도 없고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이건 뭐 당연한 걸 대통령한테 왜 부탁하냐 이런 식으로 전부 부인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보통 전부 부인하면 개전에 정이 없다고 검찰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항소심 과정에서요 공소장을 4번이나 변경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 거는 어떤 이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뜻이죠. 근데 4번 했는데 큰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특히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3번 독대했다고 돼 있는데 바로 그 결심하기 한 달 전에 안봉근 비서관이 한 번 더 있다고 그랬어요. 9월 25일을 처음으로 이야기했는데 9월 22일 날 다시 한번 만난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4번 만난 걸로 하고 그걸 영차 독대라고 그랬어요. 영차. 1, 2, 3차가 아니고 1, 2, 3차로 계속 주장하다가 그전에 그 만났다는 게 안봉근 비서관의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영차 그 만남인데 사실은 근데 특검이 공소장 변경했는데 그 영차에서 무슨 말 했는지는 하나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숫자만 하여튼 많이 한 걸로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뭐 크게 그건 아니고. 그다음 최순실 씨 승마 지원금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1심에서는 단순 뇌물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받았더라도 대통령이 받은 거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뇌물로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 측,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워낙 다투니까 이거는 그럼 제3자 뇌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순실 씨한테 그냥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고 돈은 최순실 씨한테 갖다 준 거에 불과하다. 예비적으로. 그러니까 특검의 입장은 뇌물 맞다.
이게 주의적 입장이고요. 혹시나 그게 인정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판장도 이 점을 지적했다고 그래요. 네. 아니 이렇게 피고인이 다투는데 이걸 혹시나 단순 뇌물이 안 되면 이거 무죄 되면은 이걸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네. 1심에서 판단도 다 있어요 또 부정한 청탁이. 이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거 그 보통의 재판의 경우에 그 정도 되면은 그 검찰 측에서 예비적으로라도 이걸 갖다 추가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월 26일로 예,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2월 5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인데요. 일단 먼저 나오는 그 선고가 영향을 주겠네요. 물론 그 1월 26일은 1심이고 네. 2월 5일은 항소심 고등법원 재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심 판결이 어떻게 고등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1심에서 오랜 기간 재판을 했고 그다음 최순실 박근혜에 대해서 판단이 나오면 그와 동전의 양면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거죠.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